평생 불구덩이에서 뒹굴었으면 됐지. 아버지가 그 돈 갖고 뭘 하시게요? 제 막내 아들이 한 말입니다.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32해 동안 불 속에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퇴직금 2억을 세 아들이 나눠 가져갔습니다. 남은 건 반지하 경비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 320세대 주민 전원이 저를 명예관리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들 셋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32해였습니다. 1992년에 소방서 문을 처음 열었고 2024년에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서원소방서에서 보낸 세월이었어요. 화재 현장 327건, 구조 출동 1400건. 제 몸에는 화상 자국이 7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하는 날 후배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줬어요. 종수 형, 이제 좀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겨우 참았습니다. 퇴직금 2억 1,8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32해 치고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보냈고 집도 아내 병원비로 정리한 뒤였거든요. 그 돈이 저의 노후 전부였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해서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 혼자 밥 해먹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지 열흘도 안 돼서 큰아들 상현이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번쩍번쩍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금색 타이클립에 손목마다 금팔찌를 달고 구두도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건설 중개업을 한다고 했어요. 뭘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옷이 비싸 보이니까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얼마나? 8천만 원이면 됩니다.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릴게요. 2배?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확실해? 당연하죠. 아버지 노후 자금 제가 책임질게요. 상현이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저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아들이 잘 되면 그게 제 노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나서 상현이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형제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오해하면 복잡해지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상준이가 왔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폴로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가슴에 박힌 로고가 눈에 띄게 컸어요. 아버지,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애들 방도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상준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살짜리 손녀 사진이었어요. 방긋 웃는 얼굴이 돌아가신 아내를 닮았더라고요.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7천만 원이면 됩니다. 손녀 방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아버지 오시면 같이 지내시죠. 같이? 그럼요. 큰 방 하나 비워 놓을게요. 코끝이 찡했어요. 같이 살자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었거든요. 누군가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말이 꿈만 같았어요. 저는 7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형제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눈치를 못 챘어요. 손녀 사진에 마음이 팔려 있었거든요.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6,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절반 넘게 줄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2배로 불려준다고 했으니까요. 둘째네 가서 같이 살면 되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막내 상우가 나타났어요. 찾아온 게 아니라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번쩍거리는 재킷에 은반지를 주렁주렁 달고 목에는 굵은 은체인까지 걸고 왔습니다. 아버지, 유학자금 5천만 원만 주세요. 미국 대학원 합격했어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어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진짜야? 당연하죠. 유학 다녀오면 아버지 모시고 살게요. 모시고 살겠다. 셋째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셋째가 셋 중에 제일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는 남은 돈에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돈을 보내고 나서였습니다. 상우가 나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야, 됐어. 5천 나왔어. 웃고 있었습니다. 킥킥거리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외면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일주일 뒤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요. 잔고 1,800만 원. 저는 은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6개월 전에 2억이 넘던 숫자가 4자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체 내역 3건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간격이 정확히 3달이었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형제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새놈이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짜고 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은행 직원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6번 울리고 끊겼어요. 둘째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재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상우야, 아버지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아들 셋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2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둘째는 번호가 바뀌었고, 셋째는 카톡 익십이 3달째였어요. 남은 1,800만 원으로 월세방을 구하려 했지만 68세 독거노인한테 방을 내주는 집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소방서 시절 후배 영철이었습니다. 형, 청림 아파트에 경비원 자리 하나 났어요. 반지하 경비실이 숙소고 월급 180만 원이에요. 경비원? 형 사정 아니까 일단 지붕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32해 동안 불 속에서 사람을 살린 손으로 아파트 주차 차단기를 올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림 아파트 320세대. 서울 외곽 경기도 접경에 있는 15년 된 중형 아파트 단지였어요. 경비실은 반지하였습니다. 천장 가까이에 난 좁은 창문으로는 바깥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구두, 운동화, 하이힐. 세상이 발밑에서 지나갔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CCTV 모니터 2대, 작은 책상, 그리고 전기포트 하나.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지직거리고 모니터의 파란빛이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좁은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지나갔어요. 이 소리에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출근 첫 주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 좀 받아놔요. 경비, 주차 좀 빼줘. 야, 재활용 이거 아닌데 다시 분리해.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경비였습니다. 한 번도 제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 아저씨라고 불러주면 그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 한태식.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출근 사흘째였어요. 경비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새로운 경비지? 얼굴이 벌겋고 배가 툭 튀어나온 남자였어요. 머리를 짙은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대머리를 가리려고 옆으로 빗어 넘긴 게 역력했습니다. 빨간 골프 조끼에 칼라를 세운 흰 와이셔츠, 손목에 금시계, 새끼손가락에 비치 반지. 거드름이 걸어 들어온 것 같았어요. 네, 박종수입니다. 이름은 필요 없고 여기 규칙 하나 알려줄게. 한태식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경비가 뭘 아냐? 시키는 것만 해. 주민한테 말 걸지 마. 인사는 90도로. 알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 말 못 알아들어? 알겠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태식은 그때부터 매일 경비실에 들렀어요. 택배가 늦으면 제 탓, 주차 민원이 나오면 제 탓,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못되면 제 탓이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주차장 무릉덩이를 안 치웠다고 제 앞에서 빗자루를 던졌어요. 이것도 못하면 나가. 그 빗자루가 제 발 앞에 떨어졌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서러움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빗자루를 줍고 있었어요. 그 간극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상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한태식이 매달 관리비 내역을 인쇄해서 게시판에 붙이는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소화기 점검 비용이 3배 높았고 방화문 점검 항목에는 날짜가 2달 전으로 찍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방화문은 최소 6개월 이상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소방관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졌어요. 반지하 경비실로 돌아와서 구급상자를 찾았지만 반창고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휴지로 무릎을 감싸고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추석이었거든요. 추석인데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새 아들 채팅방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전부 제가 보낸 것이었어요. 셋 다 읽은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닷새나 지난 김치 반찬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넣은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넣은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CCTV 모니터에 파란 빛이 경비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상의 아파트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추석이라 텅 비어 있었어요. 다들 가족이 있는 곳에 간 거겠죠. 옆동 경비원 김 씨가 낮에 물었었어요. 박 기사님, 명절에 자식분들 안 와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CC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문 카메라였어요.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한 차에서 가족이 내렸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린 손녀. 할아버지가 손녀를 안아 올리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모니터를 껐어요. 그리고 경비실 벽에 걸어둔 사진을 봤습니다. 소방서 시절 단체 사진이었어요. 30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양쪽의 후배들이 제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휴지가 빨갛게 젖었습니다.
갈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가 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아파트를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경비원 생활 넉 달째였습니다. 익숙해지는 건 없었어요. 무시당하는 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CCTV를 확인하고 주차 차단기를 올리고 택배를 받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잠들었어요. 그게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CCTV 모니터를 보다가 눈이 감기려는 순간 지하 주차장 카메라 화면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연기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32회 동안 몸에 새겨진 반사신경이었습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고 경비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이미 회색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진 거였어요.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불꽃이 튀었고 연기가 주차장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신고 접수 15초. 이건 몸이 기억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층 복도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주민 서너 명이 잠옷바람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불이에요? 연기 냄새 나는데요. 저는 소리쳤어요. 불이 아닙니다. 보일러 배관 사고입니다. 하지만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소방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안에 30년 동안 살아있던 사람이 말한 거였어요. 주민들이 멈칫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비상계단으로만 이동하세요.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으세요. 저는 1층부터 3층까지 뛰어 올라가며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무릎이 쑤셨어요. 넉 달 전 새벽에 찢어진 그 무릎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4층에서 주민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이래요? 소방서 불러요. 불렀습니다. 도착까지 8분. 그 전에 지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분. 이 숫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8분이면 연기가 3층까지 올라옵니다. 8분이면 의식을 잃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연기가 짙어졌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제 바람막이 소매로 코를 막았어요. 방화복이 없었습니다.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이 몸뚱이 하나였어요. 지하 1층 기계실 옆 가스밸브가 보였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위치를 확인해 둔 거였어요. 관리비 내역이 이상해서 직접 점검을 돌았을 때 이 밸브가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었습니다. 그때 고쳐놓으려 했지만 한태식이 경비가 뭘 만져 하고 막았었어요. 밸브를 잠갔습니다. 손이 뜨거웠어요. 장갑이 없으니까 맨손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희미한 목소리였어요. 지하 주차장 안쪽 103동 입구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연기 속을 뛰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78세. 103동 1층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이불을 가지러 내려왔다가 연기에 갇힌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라벤더색 카디건 위에 크림색 꽃무늬 블라우스, 가는 금속태 안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저예요. 경비 박종수입니다. 지금 엎을게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연기를 너무 마셨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할머니가 제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저를 붙잡았어요. 1층 출구문을 발로 차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때렸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 20여 명이 아파트 앞 공터에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업고 나왔어. 할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양반이 살려줬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손바닥이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밸브 잠글 때 데인 거였어요. 그제야 아팠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가까워졌어요. 빨간 불빛이 아파트 벽을 훑었습니다. 119 소방관 2명이 뛰어왔습니다.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잠깐 혹시 박종수 선배님이세요? 서원소방서 후배였습니다. 제가 현역이었을 때 신입이었던 친구였어요. 선배님,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경비원이야. 그 한마디에 후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후배가 동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요. 32년 화재 진압 경력 가진 분이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오늘 맨몸으로 할머니 한 분을 살렸어. 그날 밤 아파트 주민 단체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 구해줬대요. 소방관 출신이래요. 대단하다. 맨몸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손 다 대었다는데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 카톡방에 없었어요. 경비원은 주민 카톡방에 초대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경비실 앞에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화상 연고와 거즈 패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손 빨리 나으세요. 백삼동 김말순 드림. 가는 글씨였어요. 할머니 글씨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봉투가 왔습니다. 반창고와 소독약. 메모는 없었지만 테이프에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경비실 앞에 놓인 게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귤 한 봉지, 호빵 2개, 따뜻한 커피 한 캔. 누가 놓고 가는지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새벽 6시에 김말순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라벤더색 카디건을 입고 쪼그려 앉아서 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가셨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한 일인데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는 안경 너머로 눈이 촉촉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양반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주민 2명이 경비실에 찾아왔어요. 박 기사님, 혹시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제 의견을 물어본 것이 이상했던 건 한태식의 반응이었어요. 화재 사건 이후로 한태식이 경비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린 날 주민들이 모인 공터에서 한태식만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일러 배관 점검이 6개월째 누락된 게 한태식이 관리업체랑 짜고 비용을 빼돌렸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직 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구 앞에 놓인 짐을 치우고 복도 조명이 나간 곳을 메모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주민들에게 말하더라고요. 저 양반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장담해. 화재 사건 이후로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방관의 눈이 다시 켜진 거였어요. 30년 동안 꺼진 적이 없었는데 경비원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꺼버렸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그 눈이 다시 떠졌어요. 아파트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처음 발견한 건 101동 3층 방화문이었어요.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을 막는 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자동으로 닫혀 있어야 해요. 그런데 101동 3층 방화문은 나무 쐐기로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쐐기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최소석 달은 된 거였습니다. 4층도 5층도 7층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동을 돌았습니다. 101동부터 105동까지 방화문 52개 중 31개가 미작동 상태였어요. 열어놓거나 경첩이 부러졌거나 도어 클로저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소화전도 확인했어요. 복도마다 있는 빨간 소화전함을 열어봤습니다. 103동 2층 소화전은 호스가 끊어져 있었어요. 105동 4층은 밸브가 녹슬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01동 지하는 소화전함 자체가 페인트 칠로 덮여서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관리비 내역서였습니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월간 관리비 보고서를 봤어요. 소화기 점검 비용 320만 원, 방화문 점검 비용 180만 원, 소화전 정기 점검 비용 240만 원, 매달 빠짐없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점검을 했다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숫자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경비실에 돌아와서 캘린더 뒷면에 펜으로 표를 만들었어요. 항목 관리비 기재액 실제 상태. 소화기 점검 320만 원, 하지만 103동 지하 소화기 3개가 유통기한 2년 초과. 방화문 점검 180만 원, 하지만 52개 중 31개 미작동. 소화전 점검 240만 원, 하지만 최소 5개 고장. 매달 740만 원. 1년이면 8,88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매일 아침 점검을 돌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가 찍히게 설정했어요. 고장난 방화문, 녹슨 소화전, 유통기한 지난 소화기.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밤 11시쯤이었어요. 경비실 CCTV에 이상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관리업체 직원 차량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왔어요. 트럭이었습니다. 지하 기계실 쪽으로 내려갔고 20분 뒤에 나왔습니다. 트럭 짐칸이 비어 있었어요. 들어올 때는 뭔가 실려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다음날 새벽에 기계실에 내려가 봤습니다. 구석에 새 소화기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박스만 새 거였습니다. 안에 든 소화기는 제조일이 3년 전이었어요. 중고 소화기를 새 박스에 넣어서 납품한 거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3주째였습니다. 핸드폰 사진만 147장이었어요. 방화문, 소화전, 소화기, 비상구에 쌓인 짐더미, 관리비 내역서, 야간, 트럭, CCTV 캡처, 경비실 작은 책상 위에 관리비 내역서, 사본과 사진 출력물을 펼쳐놓고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소방관 시절에는 화재 원인 조사를 수없이 했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대조하고 빠진 고리를 찾는 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한태식이었습니다. 빨간 골프 조끼에 금시계를 차고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갑질이 아니라 뭔가 떠보는 눈이었어요.
요즘 아침마다 건물 돌아다니던데. 네. 화재 이후로 안전 점검 겸 돌고 있습니다. 경비가 점검을 왜 해? 그건 관리업체 일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한태식의 시선이 책상 위를 훑었습니다. 뭐야 이게? 관리비 내역서입니다. 공개 자료니까 보고 있었어요. 한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0.5초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0.5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0.5초 안에 판단을 내리거든요. 한태식이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박 씨, 조용히 일하면 재계약해줄게. 경비원 자리도 쉬운 거 아니잖아. 회유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협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재계약이 아니라 증거가 한 장 더 필요했습니다. 한태식이 나간 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한태식이 들어올 때 미리 녹음 버튼을 눌러놨거든요. 경비가 점검을 왜 해부터 조용히 일하면 재계약해주게까지 전부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말순 할머니가 경비실에 찾아왔어요. 귤을 한 봉지 들고 오셨습니다. 박 기사님, 요즘 아침마다 건물 도시는 거 봤어. 뭔가 있는 거지? 할머니는 눈이 밝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관리비가 이상합니다. 점검 비용이 매달 나가는데 실제로는 점검이 안 된 곳이 절반이에요. 할머니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단단해졌어요. 그 한태식이라는 놈, 내가 처음부터 의심했어. 할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가 아는 주민 몇 명에게 조용히 말을 돌렸어요. 관리비가 이상하다. 경비박 기사님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할머니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화재 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보증이니까요. 일주일 안에 주민 4명이 경비실을 찾아왔어요. 박 기사님, 저도 관리비 영수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동 비상구에 짐이 쌓여 있는 거 관리업체한테 말했는데 무시당했어요. 소화전 고장 신고했는데 반년째 그대로예요. 주민들의 증언이 하나씩 모였습니다. 저는 그 증언들을 날짜와 이름과 함께 기록했어요. 소방관 시절 화재 조사 보고서를 쓰듯이 빠짐없이.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관리업체 대표 명의와 한태식 명의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둘이 처남 매부 사이였습니다. 관리업체 상호는 한빛시설관리였는데 대표 이름이 김정호. 한태식의 처남이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사진 147장, 녹음 파일 1개, 주민 증언 사건, 관리비 내역 대조표, 그리고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의 친족관계 증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태식은 그 주의 관리업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경비 아저씨가 자꾸 돌아다니니까 주의해. 그 전화를 관리업체 직원이 주민 한 명에게 흘렸고 그 주민이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한태식은 저를 해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화재 사건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알려진 뒤라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을 자르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 주 일요일 아파트 단지 안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와 나란히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다 모은 거야? 네. 그럼 언제 터뜨릴 거야? 다음 달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톡 쳤어요.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웃은 것 같았어요.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에
주민 한 명이 인사했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박 기사님.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박 기사님. 그 호칭이 바뀐 게 작은 일 같았지만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들을 들고 주민총회에 섰습니다. 주민총회 날이 왔습니다. 1층 다목적실에 흰 접이식 의자 80개가 깔렸어요. 정기총회라 관심이 없는 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은 20명도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동네를 돌면서 한마디씩 했거든요. 총회에 와요. 볼 거 있어. 할머니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화재 때 목숨을 건진 할머니가 직접 말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의자 80개가 부족했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120명이 넘었어요. 한태식이 연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골프 조끼에 금시계, 비치 반지.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만 눈이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던 겁니다. 총회가 시작되고 한태식이 관리비 보고를 했습니다. 빔 프로젝터로 PPT를 띄웠어요.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올해 관리비 집행 내역은 이상 없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조용했어요. 매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10분 만에 끝나는 형식적인 총회. 그런데 그때 뒤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 손이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한태식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억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비원이 무슨 질문이야? 주민만 발언권이 있어. 주민총회 운영 규정 12조에 의하면 관리 직원도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규정을 외워뒀어요. 소방서에서 화재 조사 보고할 때 법조항 외우던 버릇이 여기서 쓸모가 있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말해보세요. 들어봅시다. 김말순 할머니가 맨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30년간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연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태식이 마이크를 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마이크 없이 말했습니다. 다목적실이 조용해서 제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저는 32년간 서원소방서에서 근무한 전직 소방관 박종수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소방관이었다는 걸 모르는 주민이 아직 많았거든요. 지난 3개월간 아파트 소방 안전시설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A사 용지를 꺼냈어요. 손으로 쓴 보고서였습니다. 방화문 52개 중 31개 미작동, 소화전 32개 중 5개 고장, 소화기 48개 중 12개 유통기한 초과, 비상구 8곳 중 3곳 적재물로 통행 불가. 숫자 하나를 말할 때마다 다목적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내역서에는 매달 소화기 점검 320만 원, 방화문 점검 180만 원, 소화전 점검 24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간 8,880만 원입니다. 한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경비 주제에.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벌건 얼굴이 더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금시계를 찬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이야. 당장 나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147장입니다. 고장난 방화문, 녹슨 소화전, 유통기한 초과 소화기, 날짜 위조된 점검 기록.
전부 날짜와 위치가 찍혀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서 빔 프로젝터 카메라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나무 쐐기로 열어놓은 방화문, 호스가 끊어진 소화전, 제조일이 3년 전인 소화기가 새 박스에 들어있는 사진.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우리 동 소화전이잖아. 비상구에 짐 쌓여 있는 거 맞네. 매달 관리비 나가는데 이게 뭐야? 한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 한빛시설관리 대표 김정호 씨는 한태식 회장님의 처남입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실이 얼어붙었어요. 한태식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이 늙은이가 미쳤어? 네가 뭔데? 그때 한태식이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늙은이야. 자식 셋한테 쫓겨나서 반지하 경비실에 처박힌 놈이라고. 이런 사람 말을 누가 믿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2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진짜야?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이 양반이 내 목숨 살린 사람이야. 김말순 할머니가 맨 앞줄에서 일어섰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라벤더색 카디건에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새벽에 맨몸으로 지하에 뛰어들어가서 이 늙은 것을 등에 업고 나왔어. 손이 다 데었어. 방화복도 없이, 마스크도 없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게 이 사람 잘못이야? 자식이 나쁜 거지. 이 사람이 나쁜 거야? 다목적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나는 이 사람이 살려준 목숨으로 여기 서 있어. 이 사람 말을 안 믿으면 내 말을 믿어. 관리비가 이상한 건 나도 봤어.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원소방서 후배 영철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원소방서 소방이 김영철입니다. 120명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이분은 32년간 화재 진압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소방시설 점검은 이분의 전문 분야입니다. 이분이 작성한 점검 보고서를 저희 소방서에서도 검토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영철이가 저를 보고 경례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경례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자 2명, 3명, 20명. 다목적실 전체가 박수로 울렸어요. 한태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벌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 해임 투표 요청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찬성, 해임, 감사 청구도 해야 해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찬성 107표, 반대 3표, 기권 10표. 한태식은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120명의 시선을 뚫고 혼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서 있었어요.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서 있는 게 제 일이니까요. 김말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 양반아. 그 한마디에 제가 참았던 것들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밤이 되어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들한테 온 연락은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카톡방 초대 알림이 와 있었어요. 생전 처음 초대된 주민 카톡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47개 쌓여 있었어요. 전부 오늘 총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 기사님, 아니 박 소장님이라 불러야 할 것 같네요. 소장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방관 단체 사진을 봤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밤 11시 23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큰아들 상현이 떴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방관 단체 사진 옆에서 불빛이 깜빡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12번 울리고 끊겼어요.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같이 왔어요. 아버지, 나 상현이. 급한 일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제발.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2억을 가져갈 때는 제발이 아니라 2배로 불려드릴게요였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게. 다음 날 아침 문자가 3통 더 와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빚이 2억이야. 나 좀 도와줘. 2억. 제 퇴직금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어요.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 아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 갔어. 아버지, 제발. 또 제발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둘째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명품 시계를 찬 손목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기본 프로필이었어요. 아버지, 상준이에요. 이혼했어요.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읽었어요. 읽고 나서 한참을 봤습니다. 전세금 날렸어요. 아내가 재산 분할하면서 전부 가져갔어요. 지금 고시원에 있어요. 전세금. 제가 준 7천만 원으로 얻은 그 전세였습니다. 손녀 방 따로 만들어 놓겠다던 그 집이었어요. 손녀 양육권도 아내한테 갔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손녀 얼굴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아내를 닮은 방긋 웃는 얼굴. 그 아이를 보려고 7천만 원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 상준이는 전세금 7천만 원을 아파트에 넣지 않았더라고요. 주식에 넣었다가 반 토막이 났고 나머지는 아내 명의 적금으로 빠져나간 거였어요. 처음부터 손녀 방은 없었습니다. 셋째는 직접 왔습니다. 경비원 생활 1년 3개월째 되던 날 새벽 5시였어요. CCTV에 익숙한 실루엣이 찍혔습니다. 경비실 계단을 내려오는 남자. 메탈릭 bomber 재킷이 색이 발에 있었고 체인 목걸이가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상우였어요.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상우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에 평생 불구덩이에서 뒹굴었으면 됐지라고 했던 그 입으로 이번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밑이 시꺼맸어요. 왼쪽 볼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한테 맞은 거라는 걸 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학은 안 갔어요. 그 돈 도박에 썼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들었던 야, 됐어. 5천 나왔어. 그 전화 통화를. 저는 1년 반 동안 그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채가 8천만 원이에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비실 콘크리트 바닥에 새벽 5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상우를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처음 안았습니다. 2.9kg.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무게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팠어요. 하지만 떠올랐습니다. 평생 불구덩이에서 뒹굴었으면 됐지. 아버지가 그 돈 갖고 뭘 하시게요? 그 비웃음이, 그 반쯤 감은 눈이, 손바닥을 위로 내밀던 그 손이. 상우야. 저는 입을 열었어요. 1년 반 전에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하냐? 상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그래. 넌 미쳤었고 나는 바보였다. 저는 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없어. 문을 닫았어요. 상우가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문 좀 열어줘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상우의 소리가 경비실 철문을 타고 울렸어요. 10분이 지나자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CCTV를 봤어요. 상우가 경비실 계단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20분 뒤에 상우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상우의 발을 봤어요. 운동화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 발이 아파트 정문을 나가서 사라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아침 경비실 앞에 김말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귤 봉지를 들고요. 어젯밤에 누가 찾아왔던데. 아들이야?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 저는 웃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귤 봉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도 돼. 이 양반아. 그게 당연한 거야. 저는 귤을 받았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손을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서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소방관 단체 사진. 30명이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저는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옆에 빈 공간을 봤어요. 언젠가 새 사진을 걸 수 있을까? 이 아파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그리고 그 주에 주민 몇 명이 경비실에 찾아왔어요. 박 기사님, 주민대표회의에서 논의가 나왔어요. 무슨 논의요? 박 기사님을 명예관리소장으로 추대하자는 안건이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320세대 전원 서명을 받을 거예요. 박 기사님이 이 아파트를 지켜주신 거 다 알아요. 주민이 나가고 저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예관리소장,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박 기사님이 아니라, 소장님,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반지하 경비실의 좁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장이 처음으로 낮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 뒤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20세대 전원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2달이 걸렸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101동부터 돌기 시작했고 화재 때 대피를 도왔던 주민들이 102동과 103동을 맡았습니다. 104동은 주민총회에서 손을 들었던 분들이, 105동은 관리비 횡령에 분노한 젊은 세대가 움직였어요. 서명지가 경비실로 도착한 날 저는 종이 뭉치를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320세대, 320개의 이름. 한 장 한 장에 볼펜으로 눌러 쓴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추대식은 1층 다목적실에서 열렸습니다. 충 명예관리소장 추대라고 적힌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흰 접이식 의자가 100개 넘게 깔렸고 이번에는 자리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서서 구경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150명이 넘었어요. 정면에 화분이 양쪽으로 놓여 있었고 마이크 스탠드 옆에 연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었어요. 경비실 옷장에 하나뿐인 정장이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에요. 가슴에 빨간 코사지 꽃을 달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김말순 할머니가 대신 달아줬어요. 떨지 마. 이 양반아. 떨리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청림 아파트의 수호자 박종수 명예관리소장에게 나무 액자에 금박 글씨였어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320개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다목적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소방서 퇴직할 때 후배들이 쳐준 박수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헤어짐의 박수였고 지금은 시작의 박수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겨우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목적실 유리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 셋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상현이가 먼저였어요. 구겨진 핀스트라이프 정장에 타이클립은 없었고 셔츠 칼라가 접혀 있었습니다. 금팔찌는 그대로였지만 부은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왼쪽 눈 근처에 희미한 멍이 있었어요. 뒤에 둘째 상준이 세탁 안 한 듯 구겨진 폴로 셔츠에 얼룩진 치노 바지, 명품 시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맨 뒤에 셋째 상우, 색바랜 bomber 재킷에 늘어난 검은 티셔츠, 볼에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150명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아들들 아니야? 퇴직금 빼간 아들들이래. 아들 셋이 연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제 잘 되셨으니까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잘 되셨으니까.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찾아오고 돈이 없으면 사라지는. 나중에 알고 보니 추대식 소식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갔더라고요. 전직 소방관 경비원, 아파트 명예관리소장 추대. 아들들은 그 글을 보고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쓸모 있어졌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감사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만요. 다목적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민들을 봤습니다. 150명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32년간 소방관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1,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 순간만큼은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라며 8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둘째가 전세금이라며 7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셋째가 유학 자금이라며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형제한테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셋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큰아들의 사업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둘째의 손녀방도 없었습니다. 셋째의 유학도 없었습니다. 다목적실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세상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제 생일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건 제가 다시 쓸모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제 목소리가 다목적실을 잘랐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150명 앞에서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다. 아버지를 가져간 거야.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셋째가 눈을 감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분노 어린 시선이 쏟아졌어요. 저런 놈들이 있어? 소방관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나가라고. 아들 셋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150명의 시선을 뚫고 유리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나간 뒤 다목적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먼저 일어났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 따라 일어났어요. 2명, 5명, 20명, 150명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감사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청림 아파트의 수호자. 그 글씨가 눈앞에서 흐려졌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정장을 벗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감사패를 봤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소방관 단체 사진을 봤습니다. 30명이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옆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추대식에서 주민 한 명이 보내준 사진이 있었습니다. 연단에 서 있는 저와 박수를 치는 주민들. 150명의 얼굴이 작게 찍혀 있었어요. 내일 이 사진을 인화해서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한테서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소화기를 확인하고 방화문을 점검하고 비상구 앞을 정리합니다. 예전에는 의무였지만 지금은 습관이에요.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십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매일 아침 경비실 앞에 따뜻한 커피를 놓아두시거든요. 4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산책길에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토요일마다 단지 내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을 열거든요. 소화기 사용법, 대피 요령, 비상구 위치 찾기. 아이들이 저를 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백삼동에 사는 7살짜리 민서가 뛰어왔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면 벽에 사진 2장이 걸려 있습니다. 왼쪽은 소방서 단체 사진. 30명이 웃고 있어요. 오른쪽은 추대식 날 사진. 150명이 웃고 있습니다. 두 사진 속에서 저는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들들한테서 연락은 끊겼습니다. 큰아들은 채무 조정 중이라고 들었어요. 둘째는 지방에서 일용직을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새벽에 핸드폰을 봅니다. 아무 알림도 없는 화면이 어둠 속에서 빛나요. 그런 날이면 소방관 단체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걸린 150명의 얼굴을 봅니다. 괜찮아.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갑니다. 구두, 운동화, 아이들 장화. 2년 전에는 그 발들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 발들이 멈추거든요. 경비실 창문 앞에서.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말합니다. 소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듭니다. 봄이 왔어요. 올해는 달랐습니다.